세 번째 이야기, 부패 즉사, 청렴 동생. 이재명에게 되치기를 당하고 이권을 빼앗긴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없는 죄도 만들어 이재명의 전과를 만든 그들이었다. 허점 하나라도 보이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이재명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다. 철통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크거나 작거나 권력의 주변에는 이권을 노리는 자들이 꼬이기 마련이었고 그 1차 대상은 본인과 가족이었다. 가족과 친인척 비리의 비참한 말로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었다. 이재명 이전의 민선 성남시장 3명이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직전 시장인 이대엽은 퇴임하자마자 시 예산 2억 6천만 원을 횡령하고 인허가 특혜의 대가로 1억 8천만 원과 시가 1,200만 원짜리 50년산 로얄 샬롯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던 9층의 성남시장실에서 수원구치소로 직행한 것이다. 이대엽 전 시장의 큰조카와 조카 며느리도 구속됐다. 셋째 조카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덮어주며 자리와 이권을 나누어 먹었던 자들도 끝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지는 못했다. 하물며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이재명을 보호해줄 세력이 어디에 있겠는가. 타협을 모르는 무수저 출신의 이재명을 엎어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기득권 카르텔의 최전선에 정보 공작 기관과 검찰, 경찰이 있었다. 그들에게 걸려드는 순간 인생이 끝장나는 거였다. 이재명에게 청렴 결백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털어서 먼지라도 나면 죽음이었다. 이재명은 스스로 완벽하게 깨끗하고 가족과 친인척 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였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며 살아온 형제들 모두 기꺼이 이재명이 시장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주었다. 태백에 사는 큰형은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형수가 세차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재명이 대학에 들어갔던 해 돈 한 푼 없이 친구 심정훈까지 데리고 강원도로 찾아갔을 때 광부를 하던 형과 형수는 결근을 하며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이고 차비를 챙겨주었다. 어렵게 살아온 누나는 성남에서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재명이 미래를 비관하며 방황할 때 유일하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했던 고마운 둘째 형은 시장이 된 동생에게 부담이 될까봐 다니던 직장마저 옮겼다.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일 잘할 오빠를 찍어달라고 밑바닥으로 훑고 다녔던 여동생 재욱은 여전히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했다. 배달 이익이 줄어들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던 재욱은 오빠가 시장 되더니 이제 힘든 일 안 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야쿠르트 배달 일을 계속했다. 난 재명이가 시장되고 나서 다니던 주방 가구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재명의 형 이재영. 회사 입장에서는 내 동생이 시장이 됐으니까 내가 납품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동생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안 하면 회사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서 청소하는 회사로 옮겼지요. 그 청소회사는 관공서 하청일을 하지 않느냐는 민정의 검증성 질문에 이재용은 개인 건물 청소만 한다고 대답했다. 아버지의 갑을 이었다는 현정의 농담에 이재용은 담담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집안이 청소와 인연이 좀 깊죠. 동생 재문이도 군포에서 청소 일을 했고 여동생도 나중에 미화원 일을 했으니까요. 이재명은 그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갈 동료 직원들에게도 부정부패와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이해시켰다. 이재명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하는 것과 함께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했다.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 선거 공신임을 앞세워 압력이나 청탁을 하면 즉시 직접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직원들 교육 때 꼭 얘기했어요. 이재명.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다가는 죽는다. 검찰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공무원 비리다. 민간인 열 잡는 것보다 공무원 하나 잡는 게 훨씬 주목받고 평가에서도 덕을 본다. 그러니까 검찰이 업자들을 잡으면 공무원 연루된 부분부터 들춘다.
업자도 그걸 아니까 검사가 원하는 먹잇감으로 공무원과 술 먹은 거, 밥 먹은 거, 노래방 간 것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진술하고 자기 죄를 가볍게 만드는 거래를 한다. 돈 한 푼, 술 한 잔 얻어먹고 패가망신하지 마라. 돈이 마귀다. 시청과 구청 주변에는 마귀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 부패 즉사, 청렴 영생 8글자 주문을 아침 저녁으로 외워야 마귀한테 안 잡아먹힌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했죠. 교육으로 부정부패가 근절될 것 같았으면 예전에 없어지지 않았겠느냐는 민정의 질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했다. 말로 끝나면 그렇죠. 하지만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의혹이 있으면 신속하게 감찰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단호한 신상필벌이 따르면 다르죠. 부정부패와 청탁비리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신고 안내와 함께 시청의 화장실마다 8자 성어가 붙었다. 부패 즉사, 청렴 영생, 부패하면 즉시 죽고 청렴하면 영원히 산다. 청탁과 비리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감찰팀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했다. 이재명의 7형제와 친척 중에서 단 1명을 제외하면 청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외적인 그 단 한 사람은 뜻밖에도 셋째 형 이재선이었다.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아버지 제사에도 오지 않던 셋째 형이었다.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되자 이재선은 자리를 부탁했다. 성남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일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재명은 셋째 형이 안타까웠다. 8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에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어머님의 품 안에서 오손도손 살았던 그의 형제들이었다. 더구나 이재명이 압정에 찔려가며 공부에 들어간 중앙대 특대 장학금으로 학원비를 대주며 대학 입시를 준비시킨 셋째 형이었다. 셋째 형에게 줄 학원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버지와 다툼까지 벌였던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의 후견으로 건국대 특대 장학생이 된 셋째 형은 2학년 때 공인회계사에 합격했고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형제 중에 사는 것이 가장 나았다. 대학을 나와 회계사와 변호사가 된 셋째 형과 이재명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셈이었다.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하고 지금도 세차와 청소, 야쿠르트 배달을 하며 살아가는 다른 형제들에게 늘 미안한 이재명이었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다른 형제들에게 부끄럽지는 않게 살아야 마땅한 이재명과 셋째 형이었다. 그런데 셋째 형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이제는 부당한 방법으로 교수라는 헛된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 이재명이 미동도 하지 않자 이재선은 시 감사관을 통해 교수 청탁을 넣었다. 감사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재명은 아예 듣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엄명했다. 셋째 형은 이재명에게 성남시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 자문하겠다는 제안도 해왔다. 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인사와 정책에 대한 자문은 시정에 대한 사적 개입과 청탁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재명은 단호하게 뿌리쳤다. 셋째 형이 개입해 추진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노인주택 사업 허가도 원천 봉쇄해버렸다. 이때부터 이재명과 셋째 형 사이는 결정적으로 벌어졌다. 이재선은 계속해서 시장의 친형임을 내세워 시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다. 시장 비서실장에게는 특정 공무원의 승진과 징계까지 요구했다. 이재명은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누구보다 가난과 불공정에 상처받고 분노하며 살아온 그의 형제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셋째 형은 불공정한 짓을 저지르라고 동생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직원들에게 시장의 가족, 친인척과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휴대폰은 물론 시장실로 걸려오는 이재선의 전화도 차단했다. 이재선은 시장실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형님 시위를 벌였다. 누가 보아도 셋째 형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었다. 지병인 조울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확연했다. 이재명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런 호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불과한 이재명의 뒤를 2개월간이나 캐고 다녔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40쪽의 결과 보고서는 한마디로 이재명 퇴출 대책이었다. 정보기관의 김모 과장이 진두지휘한 이재명 퇴출 작전에는 언론과 지역의 토착 비리 세력이 동원되었다. 그들이 찾아낸 회심의 파트너는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이재명 시장의 친형 이재선이었다. 그가 사고를 더 많이 쳐주면 쳐줄수록 좋고 이재명이 그를 달래기 위해 뭔가 혜택을 제공하면 더더욱 좋은 꽃놀이패였다. 이재명 퇴출을 위한 정보기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종북몰이였다. 성남시가 환경미화원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사회적 기업 나눔 환경에 성남시의 청소 영역 하나를 맡긴 것이 종북이란 것이었다. 이재명이 시장에 취임해보니 시청과 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에서 청소 영역을 주는 것이 16군데 있었는데 그 업체 하나의 권리금이 20억이었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급 중에서 40만 원씩을 중간관리비로 가져가는 업체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 환경미화원들은 쥐꼬리 월급을 받는 것이었다. 땅 짓고 헤엄치며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업체가 누구와 결탁한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했다. 이재명은 별도로 책정된 용역업체 이윤을 제외한 환경미화원 임금은 100% 그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선정 방식도 공개경쟁 심사로 바꾸었다. 환경미화원들은 한 달에 월급이 40-50만 원이나 올랐다고 좋아했다. 그렇게 공개경쟁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 나눔 환경이었는데 70여 명의 조합원 중 2명이 통진당 당원 출신이라는 것을 빌미로 이재명을 종북으로 몰았다. 한 언론은 사흘 동안 12개의 기사를 쏟아냈고 이재명의 셋째 형 이재선은 종북시장인 자기 동생이 간첩 30명과 함께 구속될 것이라며 이재명 퇴진 운동에 앞장섰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기도를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한꺼번에 상대하기에는 벅찼지만 이재명이었다. 맞짱을 떴다. 털어도 먼지 날 게 없는 이재명만 부릴 수 있는 깡따구였다. 주식회사 나눔환경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한 건 성남시가 아니고 경기도였어요. 이재명. 경기도가 자격 있다고 선정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성남시의 시의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히 심사했고 심사에 참여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은 나눔환경에 최고 점수를 줬어요. 정부와 경기도가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고 성남시는 전체 지원금의 14%뿐이 안 되는 의무부담금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 청소업체에 일감을 준 것이 종북이라면 그 청소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수억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공작금을 준 고정 간첩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내가 SNS에 올리고 맞짱을 붙였죠. 내가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시민들과 SNS 동지들이 나를 지켜준 거죠. 지금도 그때 저를 지켜준 시민들과 SNS 동지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대 권력에 맞서서 그렇게 주저없이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이냐는 민정의 질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했다. 난 잃을 게 없는 무수저예요. 지금 얻은 것이 과분하고 다 잃어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지킬 기득권이 없으면 잃을까봐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최상에 도전합니다. 내가 진실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싸운다면 아무리 강한 적도 이길 수 있고 설사 이 싸움에서 진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요. 음해와 공작이 진실을 이기겠습니까? 민정 현정은 이재명의 눈빛에서 투지 이상의 신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부정축제를 한 일도 없었고 재벌들에게 비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적도 없었다. 지은 죄가 없었으므로 꿀릴 게 없었다. 종북대전은 이재명의 완승이었다. 종북으로 이재명을 엎어치기 하려고 했던 청와대와 정보기관은 이재명의 고정간첩 되치기 한판에 넘어갔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보기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족이고 핏줄이었다. 새누리당이 내미는 비례 시의원 공천 미끼에 넘어간 이재선은 자신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여전히 몰랐다. 이재명은 형이 미운 것이 아니라 아픈 형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보기관과 정적들의 야비한 공작에 진저리를 쳤다.
이재선은 정보기관과 새누리당에게 변함없는 꽃놀이패였다. 이재명이 굴복하지 않으면 셋째 형은 정보기관이 시키는 대로 종북 세력이라고 외롭게 외치며 이재명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고, 정적들은 화전민의 집 구석에서 태어나 공돌이로 자란 근본 없는 형제들이 서로 하는 짓이 오죽하겠느냐며 싸잡아 매도하면 되었다. 반대로 이재명이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재선에게 어떠한 혜택이라도 준다면 바로 그 순간에 직권남용으로 엮으면 되었다. 가족 비리로 이재명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당연히 셋째 형 이재선을 그보다 먼저 제물로 삼을 것이 뻔했다. 셋째 형은 그것도 모르고 정보기관의 김모 과장, 성남의 새누리당 간부들과 어울려 다니며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이재선이 시장 친형임을 내세워 공무원들의 업무에 간섭하려고 든 것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자신이 새누리당에 이용당한다는 존재인 줄도 모르고 성남시의 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총장에 들어갔다가 수모만 당했다. 심지어 은행 지점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순회동 롯데백화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불법이라고 직접 단속까지 벌였다. 이재선의 조울증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재명은 시장으로서 셋째 형을 고발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매일 고민해야 했다.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셋째 형의 피해를 견뎌야 하는 직원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일이었다. 이 시장이 그럴 수 없는 효자잖아요. 이재명 대학 동기 이영진. 엄마란 단어만 나와도 평생 고생한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 시장인데 셋째 형 때문에 참 힘들어했죠. 셋째 형은 이 시장이 만나주지 않고 나중에는 직원들도 일체 상대를 안 해주니까 나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한 번 전화하면 한두 시간은 보통이었죠.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은 상대를 해줘야 하잖아요. 이 시장 친구인 내가 아니면 그 역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들어주기라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는 거죠.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도 많이 들었지요. 셋째 형도 불행한 분이에요. 이재명에게 이재선과의 통화한 내용을 전했느냐는 현정의 물음에 이영진은 고개를 저었다. 거의 얘기 안 했죠. 뭐 전화 왔었다. 간혹 그렇게 한마디 정도 해줬죠. 들으면 속만 상하는 얘긴데 나 혼자 듣고 마는 게 낫죠. 현정 민정은 욕바지를 자처했던 이영진을 보며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었다. 네 번째 이야기. 쓰러진 어머니를 하나 일으키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은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다. 이재명이 전화를 차단하자 셋째 형이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었다. 여러 해 전부터 어머니 집에 발길을 끊었던 이재선이었다. 이재선은 어머니가 통장에 넣어두고 있던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폭언을 퍼붓고 다른 형제들과도 멀어졌다. 어머니의 노후자금 5천만 원은 온 가족이 함께 번 돈으로 아버지가 장만했던 집을 처분하고 어머니가 새 거처를 마련한 다음 남은 돈이었다. 이재선은 자기가 나서서 식구들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정리하였으므로 자기에게 그 5천만 원에 대한 처분권이 있지, 나가서 돈을 번 적이 없는 어머니는 그 집을 판 돈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과 다른 형제들은 그럼 남의 집 사고 팔아주는 부동산이 다 집주인에겠다며 화장실에 나가 10원, 20원 받아 집안 살림을 하고 우리를 키우는 어머니한테 왜 그 집에 권리가 없느냐고 맞섰다. 그 다음부터 셋째 형은 어머니와 등지고 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랬던 이재선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가 동생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에게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가능한 비밀리에 셋째 형님 정신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형님의 거부와 정치적 문제 제기, 녹음 공개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어 실상을 공개합니다. 이재명 동생 이재문의 편지글. 저도 형님의 아픈 부분을 글로 쓰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다른 형님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한 판단이 되도록 있는 사실을 밝힙니다. 셋째 형님은 오래전부터 감정 통제를 못해 어머니와 세 분의 형님, 큰누님 부부까지 심각한 욕설을 퍼부어 가족 관계가 끊어졌고 조울증과 과대망상증이 생겨 자신이 예수 부처보다 위대하다거나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2차례 간통 사실을 공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쓰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다 약을 먹고 진정된 일이 있습니다. 2006년 셋째 형님은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안 빌려준다고 어머니에게 그 돈 갖고 되져라, 되줘도 상가에 안 간다고 폭언하고 어머니가 날 배신했다며 어머니 집 출입을 끊고 형제 자매들과도 단절되었습니다. 이재문은 2012년 6월 23일 쓴 이 글의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셋째 형님이 빨리 쾌유하기를, 넷째 형님이 고통을 잘 참아내기를, 가족 간의 아픈 사연이 정치적 싸움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분을 사랑하는 막내 동생 이재문. 셋째가 어떻게 넷째를 괴롭히는지 알고 있던 어머니는 전화 걸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재선은 이성을 잃고 집에 불을 질러 죽이겠다며 어머니를 위협했다.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정말 불을 지를지 모른다는 공포와 처참한 슬픔에 빠져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모르는 이재명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엄마, 밥은 먹었어? 어머니는 하루 한 번 재롱둥이 넷째와 통화하는 게 가장 큰 낙이었다. 이재명이 먼저 하거나 어머니가 먼저 하거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했다. 이재명의 물음에 돌아와야 할 대답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들려올 대답이었다. 우리 시장 바쁘제? 내캉 좀에 전화해도 개안나? 들려야 할 어머니의 목소리 대신 재전형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처음부터 욕이었다. 이재명은 잠자코 들었다. 제발 그 욕을 자기에게만 하고 어머니에게는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셋째 형 이재선은 기어코 어머니에게 폐륜적 폭언을 퍼부었고 이상 행동은 점점 심해졌다. 형수는 아는지 모르는지 악화하는 셋째 형의 조울증에 방임했다. 셋째 형과 형수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잘 관리하면 치료될 조울증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어머니의 집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형이 어머니를 때리는 폐륜까지 저질렀다. 쓰러진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형제들이 모두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이재명도 울면서 달려갔다. 어머니의 집에 먼저 도착한 이재명의 동생 재문은 셋째 형에게 맞아 병원에 실려간 다음이었다. 폐륜을 저지른 셋째 형과 형수는 떠나고 없었다. 셋째 형 부부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을 보고 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심장이 얼어붙고 말았다. 어머니의 집과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는 폭언은 약과였다. 어머니에게 내가 나온 구멍을 찢어 죽이고 싶다고 한 욕설로도 모자라 이제는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순 것이다. 쓰러진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형제들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형수가 차를 운전해서 이성을 잃곤 하는 형을 데리고 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추겼다는 사실이었다. 여동생 재욱과 막내 재문은 어머니를 지키려다 도리어 셋째 형에게 얻어먹고 울기만 했다. 사람 좋은 둘째 형도 손 아래 동생인 셋째 형과 부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용서할 수 없는 폐륜을 저지르고서도 대학 나왔다고 유식을 떨어대며 다른 형제들을 멸시하는 셋째 형 부부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차하고 청소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형들과 누나도 어머니가 지닌 노후저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없는 효자들이었다. 야구르트 배달하고 청소하며 살아가는 여동생과 막내도 틈이 나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착한 효자였다. 아버지의 제사에도 오지 않고 6 형제와 척을 진 채 살아가던 셋째 형의 폐륜으로
무너진 어머니와 형제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은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을 이해했지만 이재명이 끝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다. 어머니를 때린 일이었다. 차마 아버지여서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를 어쩌지 못했지만 절대 용서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게 맞아 멍든 얼굴로 봉투를 팔러 나가던 어머니 그 모습은 이재명이 심장에 새겨져 있었다. 이재명에게 그것은 평생 두고 지을 수 없는 슬픔이었고 상처였다. 그건 저 세상에서라도 아버지가 반드시 어머니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었다. 용서를 비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용서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그 일을 용서할 권리가 없다고 이재명은 믿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서 7남매를 지키고 키워낸 어머니였다. 그 시대의 많은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의 어머니도 자식들만 바라보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가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피눈물을 삼켜가며 키운 자식에게 맞아 쓰러져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 어머니는 땅 한 평 없는 화전촌에서 남은 5형제를 혼자서 키웠다. 그 어머니 덕분에 둘째 형 재영과 재명은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중학교를 졸업했던 셋째 형 재선이 어머니에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재명은 잇따라 어머니에게 폐륜을 저지른 형과 형수에게 몇 차례나 따지고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아직도 그 말만큼은 믿어지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말을 왜 했느냐고 물었다. 형수는 너무나 태연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품이 넘치게 그건 고차원적인 은유죠. 은유도 모르세요? 라며 이재명을 조롱했다. 은유? 어머니에게 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소리가 은유였다고? 그건 이재명을 향한 능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물론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시댁 식구 모두를 향한 능멸이었다. 이재명은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 쌍시옷이 튀어나갔다. 그럼 당신 자식이 당신한테 찢어 죽인다고 하면 좋겠느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엄마한테 찢어 죽인다고 하면 당신은 좋겠느냐? 이재명은 형수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조롱한 그 은유를 형과 형수에게 돌려주었다. 이재명의 쌍욕으로 알려진 그 욕설이 바로 형수가 말한 셋째 형의 고차원적인 은유였다. 이재명의 쌍욕은 셋째 형 이재선이 어머니에게 한 고차원적인 은유의 아주 일부를 돌려준 것일 뿐이었다. 이재명과 셋째 형 부부와의 설전은 몇 차례 계속됐다. 셋째 형 내외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다음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했다. 아버지한테 맞고도 이를 악물고 봉투를 팔러 나갔던 어머니였지만 자식한테 맞고는 일어서지 못했다. 그날의 참담함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재명의 형 이재영. 재선이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내가 어머니 집에 달려갔을 때 셋째 부부는 없었고 재명이는 조금 뒤에 달려왔죠. 어느 가족들이나 다 아픈 사연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험하게 다투고 그래도 나중에 다시 화해하고 또 잘 지내는 게 형제고 핏줄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일은 우리 가족들이 언젠간 훌훌 털고 어머니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게 제발 좀 남들이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재용은 셋째 이재선이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했던 반면 넷째 이재명은 장난기 많고 명랑했던 동생이었다며 현정민정의 눈길을 피해 한참 동안 천정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도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겁에 질린 어머니가 신청한 셋째 아들 이재선의 접근 금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기 때문에 교회에 불을 지를까 봐 다니던 교회도 가지 못했다.
한동안 이재명과 여동생 재욱이 어머니를 번갈아 모시고 살았다. 이재명의 형제들이 이재선 부부로 인한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려고 할 무렵 상상치도 않은 일이 또 벌어졌다. 이재선이 자신의 폐륜을 따지는 동생과의 통화를 녹음해서 이재명을 협박했다. 무릎 꿇고 빌어라. 아니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 이재명은 형의 협박에 굴복해 가족 비리를 용인하는 대신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이 망신을 당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재명의 셋째 형, 형수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 일부가 편집되어 SNS에 유포되었다. 그 참담했던 사건의 전후 맥락은 사라지고 이재명의 욕설이 도드라진 부분만 편집해 이재명 형 욕설과 이재명 형수 쌍욕이 되어 돌아다녔다. 이재명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녹음해서 퍼뜨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셋째 형 부부가 퍼뜨린 SNS에 의해 다시 심장이 찢기는 2차 가해를 당했다. 자신이 셋째에게 당한 폐륜을 자식들 아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친척들과 교회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당한 폐륜이 모두 알려졌다. 언론은 이재선 부부가 어머니에게 어떤 폐륜을 저질렀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가해를 당하고 다시 몸져 누운 채 두문불출하는 한 늙은 여성 피해자는 누구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 폐륜을 말리다가 이재선에게 맞아 상해를 입고도 어머니 걱정에 입을 다물고 있는 두 동생의 안위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어머니에게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폐륜을 저지른 형과 형수에게 거칠게 따지는 이재명을 쌍욕시장으로 몰아가기 위한 공작만 있을 뿐이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륜을 짓밟은 이재선의 폐륜에는 눈을 감고 2차 폐륜까지 당하고 처참하게 쓰러져 누운 노모의 안위는 외면한 채 천륜을 짓밟은 형과 형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이재명의 거친 입을 탓했다. 이재명이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주고받으며 따진 내용이 무엇이냐고도 묻지 않았다. 이재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셋째 형과 형수에게 따진 내용은 단 하나였다. 왜 엄마에게 구멍을 찢어서 죽인다고 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무참한 폐륜을 당한 어머니를 지켜본 이재명의 절규였고 통곡이었으며 단말마였다. 다른 일에서는 그토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이재명의 어머니에게서는 철저히 비켜갔다. 이 폐륜 사건의 피해자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재명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에게 신체의 한 부분을 찢는다는 폐륜을 저지른 이재선은 자신의 비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퍼뜨려 어머니를 2차 가해했다. 이재선은 이재명을 쌍욕하는 시장으로 공격하는 재미에 취해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이 모두 자신의 폐륜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았다. 아무리 악의적으로 자르고 편집을 했더라도 대화의 내용을 모두 감출 수는 없었다. 대화의 핵심은 간단하고 명확했다. 이재명이 형과 형수에게 따진 것은 단 하나였다. 왜 어머니에게 그런 천륜을 짓밟는 폭언을 했느냐? 이재선 부부의 응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단 하나였다. 이재명의 어머니가 그들로부터 천륜에 어긋나는 폐륜을 당했다. 셋째 형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지도 모르고 부지런히 자기 눈을 찔렀다. 자신을 이용하는 자들이 퍼뜨린 녹음 파일의 내용이 정작 자기 부부의 폐륜 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 채 이재선은 동생 이재명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재명을 욕쟁이로 만들기 위해 셋째 형을 천하의 폐륜화로 만들어야 했던 정보기관과 정적들에 의해 이재선은 그렇게 처참한 제물이 되었다. 이재선은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폐륜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2차 가해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은 이재선만이 아니었다. 신기하게도 그토록 엄격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이재명의 어머니와 이재명의 동생들만 피해갔다. 2차 가해 엄벌주의가 왜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한 폐륜 행위를 계속하는 이재선을 피해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어머니고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도 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
정보기관과 이재명의 정적들은 이 녹음 파일로 이재명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듯 했다. 하지만 공격을 당하는 이재명이 필사적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들이었다. 이재명이 덮어두고 싶어한 것은 자신의 욕설이 아니라 어머니가 셋째 형에게 들은 폐륜적 욕설이었다. 정보기관과 이재명의 정적들은 이재명을 시장 자리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했지만 이재명의 이미지를 타격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재명은 쌍욕을 한 정치인으로 망신을 당하고 이제서는 폐륜을 저지르고 전과자가 되었다. 이제서는 정보기관과 이재명의 정적들이 이재명을 망가뜨리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몰랐다. 그렇게 이재명과 이재선 집안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재선은 롯데백화점 영업방해, 새누리당 의총장 난입, 어머니에 대한 협박,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재선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애잔함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두고 씻지 못할 수모를 당하고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면서도 셋째 아들네의 살 길을 먼저 걱정했다.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존속상해죄를 적용받아 회계사 자격을 잃을까 노심초사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이제서는 존속상해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은 단순상해죄를 적용받았다. 불효자식도 어머니에게는 자식이었다. 이재선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이재명의 동생들도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착한 동생들에게는 아픈 형도 형이었다. 연로한 어머니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셋째 형의 증세가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낼까 노심초사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여러 번 모여 의논을 하고 전문의와도 상의를 했다. 증세가 악화되면 자살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전문의의 말을 들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연명으로 성남시 보건소에 정신과 진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선에 대한 정신과 진단 의뢰를 받는 성남시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이었다. 셋째 형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한 다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였다. 이재명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참모들은 대부분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보기관의 역선전에 말려든다는 이유였다. 이유는 달랐지만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도 같은 의견이었다. 아주버님이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어떻게든 셋째 형님네를 설득해야죠. 이재명은 아무리 아내여도 이렇게까지 가족의 치부를 내보이는 것이 창피하고 미안했다. 그게 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미 형제자매들과 척을 진 셋째 형의 묵에 방울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언제나 어떻게든 형제 자매들을 품고 가려 애쓰는 둘째 형과 누님의 말도 듣지 않는 이재선이었다. 저라도 나서서 형님네를 한 번 더 설득해 볼게요. 이재명은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고마웠지만 고개를 저었다. 괜히 상처만 받아.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반듯하게 성장한 아내는 이재명의 집안이 낯설 텐데도 어머니와 형님, 누나를 명랑하게 잘 모셨다. 이재명은 동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지내며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형제 자매들의 대소사를 빠짐없이 챙겨준 아내가 늘 고마웠다. 아내는 조카들의 작은 성취를 기억하고 깜찍한 선물로 조카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다. 이재명이 받아보지도 해보지도 못한 일들이었다. 이재명이 갖춘 시민으로서 교양 그 8알은 아내인 김혜경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인데 한 번은 더 노력해 봐야죠. 이재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셋째 형님네 설득에 나섰다. 결과는 암담했다. 셋째 형네 가족과 김혜경의 통화 내용마저 녹음 파일이 되어 돌아다녔다. 시민 김혜경의 선의를 마치 이재명이 셋째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증거인 양 왜곡 편집한 녹음 파일이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아내 김혜경은 내상을 심하게 입은 것 같았다. 토건 마피아들의 협박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도 굳건하던 아내였는데 선의가 악의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려운 모양이었다. 이재명은 미안한 마음을 감추며 어머니에게 부렸던 재롱을 아내에게 더 자주 부려보았다. 김혜경은 웃어주었지만 얼굴이 활짝 펴지지는 않았다. 어머니와 이재명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재선은 속수무책이었다. 그와 달리 정보기관과 이재명의 정적들에게 이재선은 언제나 최고의 꽃놀이패였다. 이재선을 그대로 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성남시장이 형의 지병을 알고도 방치해 참사가 났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언론을 동원해 융단 폭격을 퍼부으면 되었다. 반대로 강제 진단을 진행하면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고발하고 물어 뜯으면 되었다. 결국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다. 셋째 형은 전문의의 우려대로 자살을 시도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중장애를 입은 것이다. 마침내는 그가 사람을 때리고 식구들마저 괴롭히자 뒤늦게 형수와 조카가 그를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재선은 시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재명은 살려달라는 형의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있다. 빼내주라. 이재명은 둘째 형 재영을 비롯한 형제들과 함께 국립부곡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였다. 하지만 강제 입원을 시킨 직계가족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형제들은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도 구조를 요청하는 형의 전화는 계속 시장실로 걸려왔다. 다시 형제들과 함께 면회를 갔지만 여전히 강제 입원을 시킨 형수와 조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면회가 불가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상태가 호전되어 셋째 형은 정신병원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성남으로 돌아온 셋째 형은 박사모 성남지부장과 황대모,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모임 회장을 맡아 태극기 집회에 부지런히 나타났다. 안정과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내모는 것이 누구인지 참 잔인하고도 지독했다. 더 지독하고 기막힌 일이 이어졌다. 자신의 아내와 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이재선을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덮어씌운 것이었다.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파렴치범이라는 딱지를 이재명에게 붙이려는 모략은 집요했다. 강제 입원 동의서에 셋째 형수와 조카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국립부곡병원의 입원 동의서와 입원 확인서 사본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이재명은 겨우 비열한 음해와 모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친인척 비리의 맛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일은 그렇게 길고도 어려웠다.